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 포럼 제1차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평화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구민교 교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세미나실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역 조치를 충분히 취했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마스크는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평화포럼 자리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화상 참석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1회 평화포럼 발제를 맡아주신 박명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평화포럼이 출범하기까지 지난 몇 개월 동안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껴주지 않으신 임경원 원장님 그리고 김범수 부원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 시간이라서 저희가 이런 웨비나 겸 포럼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상 조금 색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좀 새로운 시도입니다. 저희 외부에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국에서 접속하시는 분들을 배려를 해서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다들 한가하실 것 같아서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그래도 이 소중한 금요일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포럼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오늘 포럼 출범에 가장 큰 기여를 해주신 임경훈 원장님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쭙고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임경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무래도 오늘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인사 말씀만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화학의 포럼의 취지에 관해서도 제가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는 간단히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럼은 서울대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평화학계의 지평을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더 넓혀 나가고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세계 인류의 보편적 평화의 문제를 한층 더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 인문사회계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이공계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폭넓게 평화학에 관한 초학제적인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평화학 포럼 위원회가 매우 중대한 세계적인 이슈들, 한반도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학술적 또 실천적 논의의 장을 계속 열어가 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행사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구민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교수님들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저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우리나라 평화학계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 이끌어 주시고 계신 박명규 선생님께서 오늘 첫 연사의 역할을 맡아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간략히 마치고 다시 한번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격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박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듣기 전에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 포럼 좀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슬라이드를 해주시죠. 네. 교내에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또 여러 학생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산만합니다. 뭐가 어떻게 좀 이게 좀 잘 안 맞고 싱크로나이즈가 안 돼서 어수선하게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이나마라도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으로 평화 포럼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이제 200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벌써 이제 14년째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평화 통일학에 대한 기여를 해 왔고요. 이제 저희가 평화학하고 통일학 물론 이제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만 좀 구분을 해서 평화학을 별도로 좀 연구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평화학 포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장명을 Peace Research Forum이라고 했고요. 이제 이번 달에 출범을 했고 바로 오늘이 첫 포럼이 되겠습니다. 취지 목표는 평화 연구 저변의 확대,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관련되는 이슈들을 다 포괄할 예정입니다. 평화학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학문 분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학제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고요. 또 그간 평화학이라고 하면 전통 안보 이슈에 천착을 해왔다면 저희는 전통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비전통 안보 이슈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저명 학자분들, 연구자들을 초청을 해서 평화 문제를 성찰을 하고 그리고 실천적인 방안을 한번 다 같이 모색해 보자라는 데 취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과 학문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통시적이고 또 공시적인 관점에서 조망을 하고 우리 모두 평화를 위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는 데 취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박명규 교수님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제가 굳이 자세히 소개를 드리지 않더라도 워낙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박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전공은 한국사회사, 역사사회학, 남북관계, 민족주의, 개념사 등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하버드 연칭연구소, UC 버클리, 베를린 자유대학, 큐슈대학 등에서 교환교수 및 방문학자를 역임하셨습니다.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북한사회문화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을 만드신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원장을 맡으셔서 대단히 고생을 하셨는데 덕분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기틀을 잡고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평화연구의 필요성과 통일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강조하셨고요. 평화인문학 연구단을 수년간 이끌기도 하셨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첨단 기술 변동과 사회문화적 전환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저서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일일이 소개하기보다는 저희 아마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박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한 30분 정도 강연 겸 발제를 해주시고 이어서 Q&A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서울대학교 박명규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들 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새로운 환경이고, 그러나 또 의외의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오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또 함께 그 관심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이 서울대학교의 평화포럼을 만들고 이제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로서는 반갑고 또 성원하는 의미에서 발제의 부탁을 기꺼이 응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이 발표를 듣는다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좀 편하게 그동안의 경험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생각했던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말을 하지만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좀 양면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되겠습니다만은 국제평화연구의 어떤 그 흐름을 한번 좀 간략히 개관을 하고, 한국에서 평화가 연구되거나 평화가 쟁점화되는 것들이 대체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약간 한번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서울대 평화포럼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저의 기대를 약간 덧붙이는 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영상을 하나 좀 여러분들 보시면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나오는군요. 아마 이걸 보고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6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울대학교의 통일평화연구원이 처음 만들어지어서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해서 서울대학교에서 한 강연입니다. 왜 이 동영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나 하면, 이게 10월 15일인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 개교 기념일에 맞춰서 이 초청 강연을 예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으나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에서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강연 제목도 다 정해져 있었고, 우리도 서울대학교에서는 정말 이 새로운 연구원이 출범하면서 보다 좀 학문적이고 멀리 보는 얘기를 나누기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핵실험이 돼버리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시께서 주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얘기를 와서 했습니다. 이건 핵실험은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서두에 하게 되느냐 하면, 오늘 이걸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또 북에서 묘한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 한국의 민간인이 어쨌든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또 화장까지 했다는 뉴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상당히 들끓고,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 이렇게 접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15년 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을 때의 그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우리가 늘 평화를 얘기하고 또 화해를 얘기하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과정 고비마다에는 참 우리가 예상치 않은 상황들을 늘 마주치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두의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행히 15년 전에 비해서는 뭐 이번에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표명이 잇따라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일은 참 만만치 않은 것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저의 준비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평화는 아주 오래된 화두입니다. 잘 아는 팍스 로마나 팍스 크리스티의 얘기도 있고, 그 양자를 다 싫어했던 당시의 젤롯 당원들의 독립투쟁도 있었고요. 아시아에서 보아도 패도와 강권을 주장한 사람도 있고, 왕도와 교화를 강조한 사람도 있고, 아예 노장의 무위자연을 얘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평화는 항상 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여러분 영구 평화론을 썼던 칸트조차도 그의 다른 글에서는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전쟁조차도 만약 그것이 질서 있게 그리고 시민적 권리를 신성시하면서 수행된다면 숭고할 수 있다. 그리고 오랜 평화는 그것이 어떤 원칙적인 그 가치를 수반하지 않으면 한낱 상인 정신을, 또 천박한 이기심과 비겁함과 유약함을 만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겔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지속적인 평화나 영구적인 평화는 국민을 부패시킨다. 이런 지금 언급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늘 항구적 평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전쟁과 평화가 늘 맞물려 있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이 양면성을 한 두어 가지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역사에서는 아마 19세기 후반이 저는 가장 전형적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후반은 한편에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그 의미 있는 평화운동과 평화주의가 확산이 되는 시기였음과 동시에 그 시기가 가장 제국주의와 부국강병이 또 심화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굳이 여기서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시기의 평화운동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형태의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평화조약이나 평화기구들이 만들어졌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 같은 것들, 또 노벨 평화상이 제정되는 이 어떤 그 큰 평화운동의 한 줄기가 이 시기에 마련이 되었다면, 동시에 그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근대의 침략전쟁, 제국주의 전쟁, 각종 전쟁들이 또 빈발했습니다. 이게 한 역사 시기에 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하고 좀 더 가까운 역사에서 보면 똑같은 평화라는 말을 놓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도 매우 이중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두 개의 슬라이드를 양면으로 대비시켰습니다만은 일본이 한국을 병탄할 때 사용했던 가장 큰 명분이 동양평화였습니다. 동양평화를 위하여 병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가 하면 안중근 의사나 또는 우리 3.1운동의 어떤 그 선언서 정신이나 똑같은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항하고 민족적인 독립을 외쳤죠. 이제 그런 만큼 이 평화는 때로는 침략의 명분으로도 사용이 되고 저항의 명분으로도 사용이 되는 양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는 종종 무기로도 쓰였습니다. 이거는 특히 냉전기에 양 진영이 이념적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판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로 평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또 유엔을 기본 체계로 해서 만들어졌던 일종의 자유주의 평화론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평화 원칙에 입각해서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회주의자들은 소위 반전 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매우 중요한 이념적인 무기로 만들어서 냉전의 대립을 전쟁 세력 대 평화 세력이라고 하는 말로 등치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측면에서 평화는 한동안 국제 사회에서 어떤 그 이념적 무기의 이 성격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정식화됐던 것이 한국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올해가 70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이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알다시피 유엔은 이것을 평화에 대한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바로 유엔군을 파병할 결정을 내립니다. 평화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소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쟁을 옹호하는 세력인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고 북한의 진격은 거기에 대한 평화 옹호 세력의 대응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제 이 논의가 사실은 그 당시 유럽에서 한국 전쟁을 둘러싸고 소위 메를로 뽕띠와 사르트르 사이에 아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파 지식인과 좌파 지식인 사이의 논쟁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전쟁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어떤 그 현상에 대한 이해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념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한국 전쟁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는 남북 사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매우 다른 해석의 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속에는 평화에 대한 침해의 원인에 대한 설명도 달리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제 기본 이제 초점은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학을 정립하자라고 하는 그 목표에 다 동의를 한다 할 때 어쨌든 이 평화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다면성 또 그것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다른 상황과 맞물려서 사용되는가에 대한 대단히 이 섬세한 평가와 판단이 같이 수반되어야만 우리가 평화에 대한 이해 또는 평화에 대한 접근이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평화 연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죠. 흔히 피스 리서치라고도 하고 피스 스타디즈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이게 피스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화 연구가 될 수도 있고 평화학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지적 대응을 지칭합니다. 평화 정책도 있고 평화 운동도 있고 평화 전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 운동이고 정책이고 어떤 그 실천의 영역이라면 여러분 평화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적 활동의 영역에서 얘기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운동과 문학과 캠페인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과 지식과 연구의 이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들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갈등이 키인하는지, 또 그것이 왜 무력과 아주 잔혹한 그런 그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 이것이 평화 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대체로 1차 세계대전이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유럽 지식인들에게 미친 그 영향도 매우 컸고
그 전쟁이 끝나면서 여러분 그 윌슨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소위 평화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 1차 대전을 종결하는 회의도 파리 평화 회담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 이래로 지금까지 평화 연구의 여러 흐름들이 있어 왔는데 저는 이제 좀 거칠게나마 대체로 지금까지 한 4번의 그 평화 연구의 흐름, 웨이브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첫 웨이브는 우리가 흔히 IR이라고 말하는 국제관계론 중심의 전쟁과 평화 연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듯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평화의 유지의 본령이다. 따라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 질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이게 평화학의 또는 평화 연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을 하면 평화 연구는 곧 전쟁 연구가 되는 거죠.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의 어떤 그 가능성을, 발발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 그래서 레이몽 아롱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관계로는 평화의 학문이자 동시에 전쟁의 학문이기도 하다. 이건 평화를 연구해야 하면서 동시에 전쟁을 연구해야 되는 것. 이거는 아까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평화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양면을 이제 드러낸 것이기도 하죠. 뭐 당연히 이 IR 중심의 이 평화론은 국가의 안보 책임 또 국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국가의 역할 그리고 타국으로부터 자국이 침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보의 역량 이것을 대단히 중시했고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무력 분쟁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어떤 그 틀을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떤 안보의 다양한 타입들을 발전시키는 것. 이런 게 모두 전쟁과 평화에 대한 국제정치적 또는 국제관계론적 접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흐름은 사실은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약간의 반성 내지 어떤 새로운 접근에서 온 것인데 우리가 흔히 비판적 평화학이라고 이름하는 1960년대 주로 스칸디나비아 소국들로부터 발원한 그런 이 평화학입니다. 이것은 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없다 해도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대단히 많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내전 또는 테러 또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벌이는 어떤 구조적인 억압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화를 해치는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예컨대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제3세계 국가들 속에서 보면은 국가 간 전쟁은 없는데 오히려 종족 간의 분규, 종교를 둘러싼 그 대량 학살 또는 어떤 이 지역과 지역 간의 해묵은 그 싸움들 이런 것들이 훨씬 평화를 해친다. 그래서 일종의 갈퉁의 표현입니다만은 어떤 전쟁 방지라고 하는 소극적 평화보다는 폭력 일반을 완화하는 적극적 평화로 평화학이 옮겨가야 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국가만이 아닌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젠더, 소수자와 다수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는 평화 연구가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비판적 평화학이라고 하고 대체로 이런 비판적 평화학이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도 꽤 많은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 전쟁 방지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갈등 해소, 소위 conflict resolution이라는 말을 같이 쓰게 되는 것도 이 영향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겠지만 그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그게 못지않는 평화의 숙제다.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제시한 것이지만 평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세 가지 단계가 있다. 하나는 피스키핑이고 이거는 분쟁 당사자가 싸우는 걸 일단 중단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뭐 강제로 중단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뭐 강압적으로 뛰어놓아서 싸움이 더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이게 이제 피스키핑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로 양자가 화해하고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적대성을 완화하는 그런 것 이게 이제 피스메이킹이고 더 나아가서 아예 갈등의 소지를 더 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서로가 일상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 이걸 이제 피스 빌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피스키핑은 어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어떤 그 가장 기초적인 그 평화의 출발일 수 있겠으나 화해와 소통, 평화의 일상화의 영역으로 가면 문화도 작용해야 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참여해야 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한 그 국가 이외의 다양한 쟁점들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비판적 평화학이라는 범주 속에서 넣을 수 있고 이 흐름이 한동안 쭉 진행이 됐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탈냉전을 거치는 시기에 저는 세 번째의 웨이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위 전 세계적으로 소위 위험사회라고 하는 것이 인지된 시점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폭발은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어떤 한 지역에서의 어떤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막강한 소련을 해체시키는데 굉장히 큰 그 계기가 되었고 유럽 전역에서 결국 평화의 핵심이 반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반핵 평화 운동이 아주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 중에 이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실 분일지 모르겠으나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이 위험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어쩌면 요즘 이 코로나 상황도 그런 것을 다시 좀 떠올리게 하죠. 이제 이런 그 위험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건 원전의 문제와 함께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의 문제 그리고 자원 파괴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평화가 국가 간의 전쟁 방지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고 또 집단들 사이의 해묵은 무슨 종족 분규, 종교 분쟁 이것도 관리되어야 하지만 인류 공동체 전체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떤 그 위험과 마주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소홀히 하면 인류 전체가 이 소위 비평화 상태에 간다. 이제 이 각성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탈냉전 이후의 평화에 관한 논의들은 굉장히 의제가 확장됩니다. 그 확장 속에는 지금 반핵, 그리고 녹색, 생태, 인권, 다문화, 다양한 그 페미니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포괄하죠. 필립 샤피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1996년에 이 평화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New Name for Peace라고 붙였는데 그 New Name for Peace의 부제로 단 것이 여기 있듯이 International Environmentalism과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emocracy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면 21세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숙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이게 새로운 평화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이게 일종의 제3의 웨이브인 거죠. 위험에 관한 얘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참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위험을 얘기했던
이 학자들의 논의에 의하면 이 현대 사회의 위험은 과학 기술과 밀접히 관련을 갖고 있고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잘 포착되지 않는 위험이다. 그런데 핵 위험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기후 위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기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동반되어야만 그 위험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지만 터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책임이 항상 따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대비는 말은 많으나 사실은 참 실천이 더딘 그런 곳이고 국가별로 자기 관심과 자기 이익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흐름을 그러면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어떤 그 1, 2, 3의 흐름들이 이 21세기 이 1, 20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중층적이고 누적적으로 지금 다시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와 정보화라고 하는 이건 전에 없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위기가 굉장히 증가하고 거기에 묵은 위험이 같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테러, 문명 충돌, 정체성의 갈등, 반이민, 민족주의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신냉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아주 대표적인 지식인의 한 명이었던 지그문트 바우만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저서로 쓴 저서가 레트로토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실패한 낙원으로 인류가 귀환한다. 그래서 과거에 버렸던 홉스로, 부족으로, 불평등으로, 자궁으로, 이 자궁이라는 것은 편안한 어떤 민족의 울타리, 뭐 편안한 우리 종교 속으로, 뭐 이런 거죠.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현 시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많은 국가에 읽히고 있는 유발 하라리의 글도 보면 인류의 미래는 세계의 위험을 지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이 세계의 위험이 하나는 핵 위험이고 하나는 기후 환경 위기고 또 하나는 요즘 AI, 저희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이 첨단 기술이 앞으로 우리 인류를 어디로 끌고 갈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인류적 대응이 미래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다 지금 이 종합적이면서도 보다 심화된 위험의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포괄성이고 지구성이 드러나는 거죠. 평화는 대단히 이 다면적인 쟁점을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건 일국적인 사안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하나 덧붙인다면 오늘날의 위험의 문제는 전문성과 책임성의 문제를 떠나서는 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체르노빌 드라마를 보면 그 한두 명의 과학자 또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의 아주 집요한 노력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과학자의 노력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평화의 문제는 이 전문성의 문제와 책임성의 문제를 요구한다. 평화학이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커버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래서 평화학은 다학제적일 수밖에 없고 다영역을 다루어야 하고 분석적이면서 동시에 규범적이어야 하는데 대단히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그 책임감을 요하는 그런 분야다. 이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수행하는 다양한 지금 연구학회와 연구소와 활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상황을 조금 보면 여러분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면 평화가 제일 많이 언급되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우리 역대 정부마다 다 국정지표에 평화가 다 들어가 있고 정부 부처 조직 안에도 이 평화를 다루는 기획단과 또 담당관들이 이 중요한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북한도 오랫동안 평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말로만 보면은 한국은 평화의 선두국가가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한반도는 평화가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그 평화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어떤 혼란 또는 이중성 또는 불균형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드러내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한국 상황을 좀 보면 우리 이 한국의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두 번째 그런 비판적 평화학이 다루는 의제로부터는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인종 갈등이라든지 종족 갈등이라든지 무슨 종교 갈등 같은 것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평화의 부재, 전쟁의 위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있고 또 외부적인 부분들을 좀 안고 있는 이런 그 한국적 맥락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현 정부도 뭐 평화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고 이거는 정부마다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은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기획을 정부마다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현재는 뭐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서 얘기를 했지만 종전선언을 통해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또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인 신뢰를 통해서 어떤 평화 협정과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 로드맵을 전반적으로 갖고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것을 우리가 뭐 다루어야 할 시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그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의와 정책적인 관심이 있지만 또 동시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따져보아야 할 쟁점들 그것이 기대한 방향으로만 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퀀싱과 조건들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한 이런 사안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제 이제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 한국에서의 평화 논의를 조금 평화학과 관련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저 나름대로 검토해 보면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좀 주목 또는 성찰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평화 연구나 평화 논의는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 이 얘기는 평화 연구가 기본적으로 정책적이어야 하고 실천지향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평화 연구가 지나치게 정부 정책과 연동되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또는 그 정부 정책과 또는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현안에 대한 이런저런 분석과 논의에 주로 너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이 학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못 본 저의 어떤 그 단견일지는 모르나 특히 평화와 관련된 또는 남북과 관련된 이런 그 다양한 우리 사회의 그 논의와 담론들이 어떤 정부의 정책과 지금의 현안 문제를 다루는 것과 별도로 예컨대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어떤 평화에 대한 진지하고도 지속적인 논의의 장 또는 논의의 이 볼륨이 얼마나 되나 저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고 미국의 정권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논의되는 것이 달라지고 논의되던 것이 중단되고 이렇게 되는, 저는 이 한국의 평화 연구가 지나치게 이 단기적이고 정책적이고 정권의 어떤 논의들과 연동되고 있는 부분, 그거는 분명히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에만 한정되는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면 한국의 평화학은 늘 그런 동요의 상황 또는 지적인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둘째는 한국의 평화 연구는 지나치게 국내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북 문제의 모든 평화 연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뭐 가장 크고도 결정적인 것이 이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평화로는 한국에서는 어찌 보면 좀 한가한 소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위험이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1세기 평화 의제는 결코 한국만의 의제도 아니고 전쟁 방지의 문제만도 아니고 전 세계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할 그런 다면적인 이슈들을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 굉장히 깊이 연계되어 있는 굉장히 세계화된 국가 중에 하나인데 평화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국내화되어 있다. 제가 어느 국제회의에 참가했을 때의 그 경험입니다만은 상대방 국가는 좀 더 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에서 간 대표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 얘기만 하는 데서 오는 그 어떤 간격, 그런 부분을 제가 참 상당히 강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그 평화에 관한 논의의 장, 어떤 평화 학회든 또는 평화의 어떤 그 컨퍼런스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 학자들의 이런 다양한 논의들의 개입과 활동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평화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이슈일 것 같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안에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전문성보다는 실천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이 더 중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어떤 그 핵 위협의 문제라든지 또는 기후 위험의 문제라든지 또는 심지어 오늘날 다양한 대량 무기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나 어떤 군축과 그런 신뢰 구축 이런 다양한 이슈들 속에는 전문성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슬로건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건의료 협력이라든지 감염병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정말 남북 간의 지금 생태적인 환경 또는 병원균의 어떤 생태적인 조건의 차이, 수질과 각종 기후에 관한 연구 같은 것들이 전문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늘 일정한 수준, 낮은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정치화를 좀 더 넘어서서 좀 더 학술적 전문성 그리고 좀 더 세계적 보편성이 확보되는 평화학이 필요하다. 그건 결국은 연구의 자율성, 학계의 자율성의 문제이고 학계가 초당파적으로
평화의 연구에 진지하게 매진하는 어떤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화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문제나 북한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국제적이고 문명론적인 연구의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전문성에 기초한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평화는 그냥 모든 사람들의 그냥 투표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권력을 장악한 정부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와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어떤 공통의 위협과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인식 공동체를 만드는 거버넌스. 이것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만의 문제만도 아니죠. 국제적인 협력과 전문가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갖추어져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학문적 노력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제 결론이게도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평화포럼, 서울대학교가 앞으로 평화에 대한 연구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저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서울대학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독특한 조직입니다. 물적, 인적 기반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서울대학교에게 일정하게 리스펙트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일이라면 믿어줄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책임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서울대학교가 한국의 평화 연구 내지 이 평화를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정립해가는 주체적 역할을 좀 해야 한다. 이제 그러려면 평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일 학문 또는 단일 학교, 단일한 어떤 조직이 주도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포괄적이어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전문적이어야 하죠. 그리고 학교와 정부와 시민사회와 일반 민간인 또 심지어 북한과 이웃 국가까지도 서울대학교가 플랫폼이 되어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만 사실은 이 서울대학교 평화포럼이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국의 어떤 필요한 평화를 만드는 일에 적어도 지적으로 기여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 이런 평화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듯이 동북아와 앞으로 인류 평화에도 분명히 이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저는 50년이 간다면 한국이 평화를 50년 후에나 이룰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어쩌면 우리는 50년 후에도 평화를 얘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길게 보고 평화에 대한 초석을 지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노력이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이 평화포럼이 그런 아주 진지하고도 책임을 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무겁운 그러나 아주 멋진 그런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첫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문자로 알려주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뭐 여러 사정상 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집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네. 그 질문을 또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먼저 질문 하나 박 교수님께 드리겠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평화학 포럼에 대한 기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이슈를 지난 14년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 고민해 오시고 또 천착해 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서울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씀하신 만큼 또 그동안 이 일을 해오시면서 이런 평화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시면서 그 한국 학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서울대 내에서 특히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저희가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초석을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또 앞으로 그거에 대한 기대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연구원 물론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서울대학교는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인 것이 이 종합대학으로서 다양한 전공이 있고 또 각 전공에는 이런 관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결집하고 네트워킹하고 그것이 하나의 그 지적인 어떤 그 동력으로 묶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또 그런 노력을 일부 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뭐 소기의 성과를 우리가 거두려면 제가 볼 때는 뭐 1차적으로는 연구자들의 개개인의 관심이 물론 뭐 있어야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평화 연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한 지적인 그 어떤 아젠다고 그것을 서울대학이 책임을 지고 가야 할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이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연구원이 이만큼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시 뭐 목표한 것에 이루려면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지금도 굉장히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을 하나 뭐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그 학위 수여식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 이렇게 뭐 석박사 학생들 이제 이 학위 수여를 하는 자리인데 그 중요한 순서 중에 인권선언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저는 대단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권선언 여러분 뭐 만들어진 지가 이미 뭐 70년 거의 다 된 어떻게 보면 과거의 문서고 뭐 어찌 보면 대단히 추상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21세기 첨단의 그 공부를 한 다양한 그 사람들이 배출되는 자리에서 그래도 그 세계의 어떤 대표적인 대학이 그 졸업식 자리에서 인권선언을 낭독하는 그것이 주는 함의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평화를 대단히 진지하게 연구하고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래서 이게 보편적이어야 하고 인류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점에서는 저는 뭐 학교도 좀 더 그런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한 뭐 공감대의 확대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 역할을 뭐 구 선생님과 또 연구원이 좀 더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자로 그 몇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미 지금 일부는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너무 좋았다고 그 말씀해 주시고요.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평화학이라는 것이 너무 그 남북 관계에 매몰돼 있다. 좋은 의미로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좀 매몰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남북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큰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이 질문을 주신 것이, 한 분은 이제 결국은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한반도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한 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 결국 우리가 가장 평화학 차원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접근해야 할 그런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라는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남북 문제를 떠나서 지금 굉장히 그 다양한 평화학의 그 어젠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평화학 연구자들이 좀 관심과 애정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될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평화 연구가 너무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 외로 가자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 저의 뜻은 관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남북 문제와 북한 문제를 통해서 평화를 접근해도 그것은 대단히 인류 보편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인류 보편의 측면에서 남북 문제를 보고 한반도의 어떤 평화 구축의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남북 문제가 민족주의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잘 되면 that's okay.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평화가 이웃과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는 그 접점을 같이 늘 고려하는 남북 문제 연구와 접근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잠깐 그 발표하면서 언급했던 유발 하라리의 제가 그 강의들을 최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꽤 많이 들었는데요. 유발 하라리의 이 강의 속에서 들었다 보면 우리와는 좀 달리 전 세계의 평화와 무슨 지금 위험 문제를 늘 얘기하다가 툭툭 한반도를 예를 듭니다. 북한을 예로 들기도 하고 한국을 예를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발 하라리의 논의 속에는 국제적이고 세계적이고 문명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과 북한의 문제, 분단의 문제, 통일의 문제가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 하라리의 관심은 당연히 그쪽으로부터 우리 쪽으로 살짝 타치해 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문제를 다루되 우리는 바깥의 세계적이고 문명적인 부분과 타치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며 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지, 왜 한반도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그 목표가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이익과 우리 민족의 수건을 이루기 위한 것임은 틀림이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21세기의 사안은 어느 나라도 자국의 이익만으로 그 정당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이미 세계적이고 복잡한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남북 문제를 하지 말고 다른 걸 하자 이런 확장의 의미가 아니라 남북 문제를 다루되 그것이 세계적 시야와 보편적 의미를 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아마 그거는 인권의 문제 또는 무슨 그 녹색의 문제
또는 어떤 그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숙고 이런 것과 당연히 맞물려야 된다는 의미와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글쎄요, 뭐 정책적으로 보면 저도 한반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적대성의 완화, 그래서 어떤 평화의 제도화, 지금 정전 체제의 불안전한 상황을 평화 체제의 상태로 바꾸는 부분, 이것이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실행에 대단히 중요한 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그걸 좀 더 이렇게 부분적으로 본다면, 전에 제가 그런 좀 표현을 잠시 쓴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의 정전 상태는 평화가 아니고 평화 체제가 이루어질 때만 평화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고, 사실 지금의 상황은 정전 평화죠. 또는 분단 평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 분단된 상황에서 일정하게 갈등이 관리되는 그런 이 소극적이고 잠정적인 것인데, 이것이 적극적이고 일상적인 평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위험 요소들,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이 전문적인 평가 작업들을 저는 학계가 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치권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학계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흔히 말하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되, 그 로드맵의 중간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과 어떤 그 시나리오가 갈라질 수 있는 그 지점들에서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찬반의 논란보다도, 우리가 이쪽과 이쪽에 갔을 때 어떤 위험과 어떤 찬스가 어떤 비율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전문적인 평가 작업들이 저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환경과 보건 문제,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번에 무슨 생명 공동체 얘기도 하고, 또는 뭐 보건 그 의료 공동체 이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 이게 그냥 뭐 약품 일부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태 평화의 문제, 이 인간과 자연과 그걸 통해서 외부와 연결되어야 할 이 어떤 그런 어떤 이 평화의 새로운 지경을 넓혀야 되는 측면에서 남북 간의 이런 그 의료와 보건, 또 그걸 조금 더 나아가면 소위 사람의 평화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좀 더 주목하는 작업이 좀 저는 있었으면 싶고, 서울대학교가 이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 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들도 그 전문 영역이 대단히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 평화에 그 연결되는 그 지점들을 찾으면 저는 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뭐 우선 제가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질문을 다시 좀 재해석을 해서 좀 드리는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통일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통일학 연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에 못지않게 통일 교육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통일 교육에 있어서 평화학 관점과 평화학의 접목, 역량 중심의 교육 필요성 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히 청소년에 대한 평화 통일 교육에 대한 교수님의 관점을 여쭙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네트워킹, 서울대 이제 연구자들 간의 이 평화학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서울대뿐만 아니라 국내 평화 연구자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어떤 구심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지금 보편성, 그 우리 평화학 연구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저희 우리나라에서의 평화 연구가 너무 특수성에 천착을 해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보편성을 좀 더 획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바로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인류 보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기 나가기 전에 동북아 차원에서 또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더 넓게는 이제 아시아 차원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도 가능한지 아니면 한반도 평화 얘기하고 바로 세계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교양 수업으로 이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늘 수업을 하고 매주 리포트를 받고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가치와 내용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다른 가치와 어떤 관심사로부터 통일로 가는 루트가 있을 수 있다고 만약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날의 그 젊은 세대들에게는 후자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너무 레디메이드 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시 되어 있고 규범화되어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는 어떤 그런 논의가 되어 있어서 젊은 세대에게는 그 말이 주는 신선함도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굳이 그게 필요한가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뭐 우리 여러분 아마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경험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한다는 것이 우리의 길은 아닌 것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을 하면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이렇게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길게 본다면 젊은 세대의 5년, 10년 동안에는 통일을 별로 의식하지 않았어도 정말 우리의 공동체와 또는 우리 후손과 앞으로 이 한반도가 좀 더 제대로 된 생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생각을 계속 해보니까 결국 그 문제는 그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저는 하루아침에 짧은 기간에 수업 하나로 정답을 머릿속에 넣는 것으로서는 이제는 그건 옛날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저는 사람에 따라서는 한 학 1년 만에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떻게 공동체의 삶과 뗄 수 없고 한국의 생활 여건이라는 것이 북한이라는 환경하고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관심사 속에서 녹여내는 형태로 우리의 교육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그 부분은 꼭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안에서 결집이 되지 않아도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아까 국내 연구자들 예. 국내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문제, 그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의 평화 연구나 통일 연구가 그런 이제 정치와 국내화 또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한 특징의 또 하나가 동어 반복 내지 같은 작업들이 반복되는 현상들이 꽤 많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마다 통일연구소, 평화연구소가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과 심포지움들이 있는데
좀 비슷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이면서도 상호 간에 협력되거나 연결되는 부분들은 약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는데 저는 그게 무슨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허브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이 네트워크에서 허브의 기능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서울대학교 특히 통일평화연구원이 국내의 다양한 연구 조직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의 허브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허브 역할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공공성이고 서울대학교가 수행해야 될 일종의 사회적인 책무이기도 한 것이죠. 이건 수고가 많이 가는 겁니다. 때로는 돈도 들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조율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허브의 역할을 서울대학교가 해줘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다양한 국내의 연구자들과 또는 연구 집단들과의 연계 문제는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무슨 대단한 무슨 조직을 만들고 돈으로 한다는 것 이전에 서울대학교가 그런 열린 허브로서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 서울대학교가 다른 연구기관들과 좀 더 오픈하면서 연구의 관심들을 나누고 밖에 있는 좋은 전문가들과 서울대학교 안의 전문가들이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것, 저는 그게 서울대학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그게 국내 연구자들과의 어떤 연계 문제에 중요한 어떤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한반도 평화 연구에서 세계 평화 연구로 가기 전에 뭐 지역 굳이 말하면 지역 평화 연구가 필요할지에 대한 그게 이제 지금 사실은 그 지역적인 그 확장과 즉 공간적인 확대와 평화 연구의 특수성이 보편화하는 부분하고는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반드시 같이 가지 않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반도 문제를 그냥 갑자기 뭐 유럽의 평화, 아프리카의 평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세계 평화로 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북아의 평화에 더 주목하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공간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동북아에 한정되느냐 세계로 가느냐 하는 그런 공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우리의 시야와 그 평화 연구의 의제는 아주 보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간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뭐 예컨대 한국의 코이카 활동 같이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이 어떤 다른 사회와 다른 국가의 필요성에 가서 부응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 속에서 어떤 세계적인 평화 연구의 이 폭이 넓혀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같이 가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적인 관심과 우리 국내적인 관심이 모이는 그 어떤 그 결집의 이 측면에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질문하신 분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동북아라고 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특수성과 보편성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북아를 연구하면 그것이 곧 보편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를 연구하면서 한중 관계, 한일 관계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의 어떤 보편성과 오늘날 그런 인류적인 문제의식을 담지할 것이라고 또 전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지역에 관한 관심이 중요한 계기이자 중요한 이 연구의 한 그 케이스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 저는 그렇게 확장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것과 역시 연구의 보편성이 함께 가는 것이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이게 한중과 한일과 동북아의 문제가 늘 국익을 둘러싼 논란, 무엇이 국가 이익에 더 우선하는가에 어떤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논의가 훨씬 더 포괄적인 논의 속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예를 든 유발 하라리의 방식 같은 것이 뭐 그게 꼭 그분의 얘기가 뭐 우리의 전범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그런 이 가능성으로 이 보편과 특수를 또 그 공간의 그 좁고 넓음을 중간에서 이렇게 결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교수님 말씀을 더 청해 듣고 싶지만 저 예정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어제만 해도 우리 해수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이 지금 뭐 전후 사정이 어떤지 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오늘 와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밝혀지면서 사실 아까 오후에 박 교수님하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걱정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연을 통해서 그것이 기우였음을 잘 멋지게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의 14년 전 에피소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박 교수님께서 거의 뭐 김대중 대통령급으로 오늘 해주셨고 덕분에 저는 14년 전 박 교수님 급으로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화학에 대한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성찰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제정치학 전공자로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평화학이라는 것이 너무 좀 제한돼 있었고 협소했구나 하는 공간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좀 분야를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많이 했는데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평화의 세계사적 의미 그리고 이념화에 따른 이중성의 문제를 뭐 지금 예나 지금이나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평화학의 다양한 측면들 국제관계론에서부터 뭐 위험사회 평화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과정에서 지난 수세기 동안 중층적 또 누적적인 차원에서 평화학이 진행이 되었다 말씀해 주셨고 국내 평화 연구 관련해서는 지나친 정치화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친 국내화 그리고 인식 공동체의 부재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평화학 포럼에 대한 기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듣고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니 지난 20세기는 한반도 중심의 전통적 안보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 전통 안보뿐만 아니라 비전통 안보까지 포괄하는 대단히 중층적이고 누적적인 그런 평화의 시대 또 평화학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엊그제 있었던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가 안고 있는 전통적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NLL도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어업자원 문제, 해양 환경 문제에도 등장하는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간 안보 사실 20세기만 하더라도 어떤 집단의 안보, 그다음에 국가의 안보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한 사람의 시민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한 안보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인간 안보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더욱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첫 포럼을 준비하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좀 부족했고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부족함을 모두 날려주신, 상쇄해주신 박 교수님의 명강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러니까 2020년 9월 마지막 그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인데 평화으로 뜨겁게 달궈주신 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한 40분 넘는 그 청중들께서 끝까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이런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2차 포럼에는 더 그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은 이제 2차 저희 그 평화 포럼은 주제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서의 R&D가 되겠습니다. 신희영 서울대 의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마침 지난 8월 말에 신희영 교수님께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뭐 그 이전에 이미 신희영 교수님께서는 그 남북 의료 협력, 특히 소아과 전공이시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남북 의료관에서는 가장 그 애정이 많으시고 또 많이 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연구원 손정현 연구원과 또 최기민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